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우리 고봉집 한번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의 이심법설. 그 목차에, 우리 강의 목차에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옮길 마음을 옮기는 법. 근데 여기에 설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문장의 한 양식, 장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거의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장르. 물론 크게 보면 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 미셀러니 또는 에세이 이렇게 분류되는 것에 속하지만 이 동양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성격이나 표현 방식이나 목적이나 이런 게 따라서 다 또 이름을 분류를 또 많이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문집에서는 대체로 이런 것들을 잡저라는 부분으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집에 학자들의 문집에서 철학적인 또는 학문적인 학술적인 성분을 추출해낼 때는 주로 이 잡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학자들의 전문적인 학술 논쟁의 편집도 물론 이제 사상을 이제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지만, 이렇게 단편적인 하나의 요즘처럼 말하면 작은 논문, 에세이 같은 그런 형태의 잡저에서 이를 말하면 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이 설이라든가, 그리고 좀 특이하게 논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논문하고 비슷한 형태로 글을 쓰는 것이긴 한데, 뭐 분량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 논문보다는 짧지만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건데, 이게 과거 시험의 장르로도 이제 분류되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도 논을 쓰는 경우도 있지요. 뭐 책이 주로 이제 무슨 책, 이게 전시의 마지막 또는 대과나 소과나 어쨌든 마지막에서 대체로 책을 이제 시험 보는 게 상당히 빈도가 많지만, 논이나 뭐 의라든가 표라든가 부라든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논, 의, 표 또는 설 뭐 이런 거 다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조금 특이한 글 장르 중에, 여기 고봉집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의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의는 특히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형식이긴 한데, 이건 사서나 오경의 그 외관상으로 봤을 때 서로 상충될 수 있거나 또는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논지를 비교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내는 그런 장르의 글도 있어요. 아주 재미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했구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게 공부를 하고 또 여러 장르를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설은 바로 이제 마음을 옮길 수 있는가, 또 마음의 그에 관한 그런 주장의 글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짧지만 재미있고 어떤 사상적인 내용도 엿볼 수 있고 해서 좋은 읽을거리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고봉 문집이 10번 정도의 어떤 강의, 특강까지 합쳐서 12번 정도의 강의 가지고 고봉집을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또 어떻게 맛을 볼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능하면 좀 다양한 장르도 좀 맛보고, 또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또 고봉의 생각이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걸 두드러지게 내 보일 수 있는 걸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보면서, 그리고 또 너무 어렵거나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거나 너무 어려운 거는 또 수강생들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노형도 그나마 또 재미있고 분량도 적절하고 이런 걸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신법설이 또 참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가능한 여러 장르를 이제 뽑다 보니까 이 논도 있었고 뭐 설도 있고 뭐 당연히 편집글도 있고 그렇죠. 자, 이 신법설 한번 읽어볼게요. 심, 가이호,
왈가 하이이지 왈경 심과하무리 경과하사호 왈 심야자 주어심야 명어물야 온위성이 발휘정야 원외교중자 심지체야 신명불측자 심지용야 기출입야 승기기이동 혹천이비 혹연이륜 초어화이 하너빙 기변유불이란 여기까지 일단 내용이 자꾸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심가이호에서 심은 옮길 수 있는 것인가? 옮긴다는 말이 여기는 마음이 변하는 건가? 마음은 변하는 물건인가? 이게 이제 이걸 물은 거죠. 근데 우리가 요 문장을 가만 보면 우리가 이걸 그냥 우리 우리말로 심가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 보세요. 그러면 축자적으로 일단 그 언어학 그 독습할 때 그러니까 뭐 학원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언어 배우면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방법을 많이 쓸 수 있지만 혼자 독습할 경우에는 축자적 번역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영어 쓰는 사람, 예를 들어 영어 문장을 축자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순서 무시하고 영어 그대로 우리말 단어와 그 1대1로 대응해 번역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걸 습득을 하게 되거든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제가 이 외국어 독습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축자적 번역 방법인데, 이건 어쨌든 간에 번역을 해봅시다. 마음은 옮길 수 있는 것인가, 옮길 수 있는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여기서 심이 마음이고, 가는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옮기다죠. 그래서 여기도 옮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는 자연이 있는가가 됐고, 옮기다도 옮길러 바뀌었죠. 자, 그럼 마음은 옮길 수 있는가?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이게 우리 문장에서 은근히 갖는 조사가 옛날에는 주격조사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가까지 합쳐져가지고 얻는 이가는 그냥 주격조사 이렇게 분류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현대국어에서는 조금 더 분화해가지고 얻는은 주제격 또는 화제격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나도 정확하게는 아직 게을러가지고 다. 근데 주제격 또는 화제격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주어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그대로 우리말스럽게 다시 번역한다면 마음은 옮겨질 수 있는 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은 피동형이니까 여기서는 피동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자체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하거든요. 그 피동으로 하려면 반드시 피동이라고 하는 그 수동태를 표시해주는 지표가 필요하죠. 뭐뭐에 의해서 뭐뭐해지다 이렇게. 아니면 위라든가 변이라든가 뭐 써가 쓸 텐데 그거는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라는 동사의 가능성을 표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 이는 능동이냐 피동이냐 표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동사로 보면 옮길 수 있다, 옮겨질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마음은 실제적으로 옮긴다는 동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목적형이 돼버리죠. 마음을 옮기다가 되잖아요.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문장을 만들 때 마음은 옮길 수 있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마음 스스로가 뭔가를 옮기는 건 아니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외연적으로 없지요. 누가 마음을 옮긴다라고 해야 말이 되는. 그렇죠. 예를 들어 일반 주어일 경우에 뭐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불어 같은 경우에나 영어 같은 경우도 일반 주어는 생략하기도 하고 또는 원 또는 뭐 불어 같은 옹 이걸 써가지고 그냥 일반 주어를 써버리고 일반적으로 주어를 잘 구체적 특정한 주어를 노출 안 하죠. 그럴 경우에 이 마음, 이게 이제 한문의 기본 고전 한문, 아주 고대 논어 맹자 이 시기 이전에 그 고전적인 한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방식으로 문형을 구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와 판단하는 거.
주제어와 판단 이런 식. 요런 말의 그 문형 형태가 우리말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나는 뭐가 좋아 이렇게 말하면 나는 뭐가 네가 좋아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이 주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제, 판단 또는 이 주제를 안고 있는 이 문장 전체에 실제로 옮긴다는 것은 이 옮기는 주체인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원래 없는 거예요. 외현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한문이 많이 구사하고 있다는 걸 의식을 하고 번역을 할 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해하고 해석인데 아무튼 간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걸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내가 직접 물리적으로 썼을 때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외국 공부할 때는 가능한 한 실제로 한번 번역을 써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심가이호, 마음은 옮길 수 있는가. 근데 만약에 더 정확한 언어로 만들면 마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인가 하면 또 조금 더 한정돼가지고 우리 문장이 더 가까워지죠. 근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 뭔가 필요하거든요. 소가이호 이런다든지 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너무 또 문장이 번세해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원래 문장이 텍스트 자체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또 의미가 좀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번역할 때 가능하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원래 의도를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너무 나가지 않게 그게 일단 저는 원칙적으로 보고 있는 언어를 볼 때 접근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요 심가이호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장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문이 이런 식으로 문형을 많이 구성하고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 접근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판단.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강조하거나 핵심이 되는 걸 먼저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죠. 더 편리하고. 물론 우리말은 결론을 뒤엔 경우도 후치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의식을 많이 붙잡아 놓는 방식으로 중요한 걸 배치하기 때문에 먼저 내세우거나 아니면 제일 뒤에 내세우거나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죠. 왈가 여기서는 이제 심가이호라고 누군가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 다음에 하이이지의 그 주어는 하이이지라는 말을 물은 사람은 역시 심가이호라고 물었던 사람이 지금 문답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문장 구성을 했는데 문답체로 이런 경우에 와를 번번이 안 쓰고 한 대화 단락 속에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심가이호라고 물었을 때 왈가 하고 그 다음에 하이이지 왈경 이런 식으로 지금 왈은 한 번만 쓴 거예요. 사실상은 두 번 써야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맹자에도 그러고 뭐 한문에도 이런 식의 구성은 흔하니까 특별한 건 아니니까 맥락을 잘 따라가시면 되겠다. 하이이지라고 물은 거는 왈가는 대답한 사람이고 하이이지는 또 묻는 사람의 발언이죠. 하이이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반적이고 아주 정돈된 형태죠. 이 하가 의문대명사 목적어고 이라고 하는 것은 경동사 형태로 쓰다라는 의미에 가깝고 그러면 무엇을 써서 그러니까 무엇을 써서가 나중에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부사화로 처리하는 게 더 편하죠. 무엇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말로 훨씬 더 부드럽죠. 이런 것들은 부사화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은 의문부사로 처리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한문과 우리말의 어떤 언어가 구현하는 방법의 차이, 언어 세계의 어떤 그런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굉장히 특징적으로 재미있는 이지 요거는 이제 옮기다 그것을 지가 지시대명사 목적어가 돼가지고 심을 지금 대리하고 있다 이런 정도. 왈경, 근데 경이다. 그럼 뭘로 옮기냐, 또는 어떻게 옮기냐, 무엇을 써서 옮기냐, 그것을 옮기냐.
했을 때 무엇을 해당하는 게 경인데요. 경을 썼어요. 경이이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경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대답을 했지만 이 이하 또 하이 요거는 지금 의문사니까 앞에 이렇게 도치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도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일 경우는 이경 이지 하기도 하고 경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은 도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흔하게 뭐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그 경이 직내 의방에 이렇게 이런 구절이 주역 기사들인가? 이런 이 문장이 유명한 그 성리학자들, 주자학자들의 성리학자들의 유명한 그 명제 중에 하나 이런 게 경리직령이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경의, 직방 이런 경우 좀 조치가 있죠. 심과 하물, 이경과 하사호 이거 역시 묻는 말이죠. 묻는 사람이 계속 묻는 말인데 그 문말 다발 이렇게 일일이 안 했다는 거예요. 맥락상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심은 과연 무슨 물건이며 그리고 경은 과연 어떤 일인가 이렇게 묻죠. 여기서 하물, 하사 이렇게 했죠. 사와 물은 이제 예를 들어 주자가 경물 취지에서 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물은 유사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과 같다 이렇게 하면 유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석을 담겨 있어요. 그러면 물은 물이지만 사와 같다. 그 사라고 하는 건 사태, 뭐 사건, 사안, 오브젝트, 일반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심은 과연 하물이며 그러니까 마음이란 과연 무슨 물건이며 어떤 물건이며 경이란 과연 어떤 일인가 어떤 사태인가. 경은 여기서는 이제 추상적으로 사태, 사건 뭐 이래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 마음은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심리 의식 현상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실체를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고 표현했고. 그런데 이 순우리말로 이 물을 몬이라고 했대요. 순우리말로. 그래서 사물 할 때 일과 몬 이렇게 번역. 이게 아마 일본어에서 이 물을 뭐라고 합니까? 모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일본어로 옛날 이야기를 물어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렇죠. 모노가타리. 여기 말을 하다가 가타르라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가타리라고 하고 이제 물은 모노라고 해요. 모노가타리. 유명한 그 일본 아주 굉장히 고전적이고 또 굉장히 방대한 고전 문화인데 이런 원자 쓰는 거 나도 겐지노 모노가타리 아주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하는 공정에 소속된 어떤 사람이 쓴 아주 일본 아주 문화사에 아주 중요한 엄청난 방대한 그런 겐지노 모노가타리. 근데 그럼 모노라고 아마 연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주자가 경물을 주석을 달 때 물은 유사야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과 사를 결부시켰습니다. 이게 대상 사물을 통칭해가지고 말한 거죠. 우리가 사물 그러면 물건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태와 물건을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근데 나라는 서브젝트를 밖에 있는 모든 걸.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경은 어쨌든 사태와 관련된 그런 개념이고, 심이라고 하는 거는 해부학적으로나 또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실체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기 뭐야 그 한문은 이제 한 언어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의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또 연상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걸 원초적으로 갖는 것을 갔을 때 한 단어를 가지고 공유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심이라고 했을 때 이 심이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심은 이제 세부학적으로는 하트, 마음,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심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측면을 말할 때는 마인드라고도 해요. 마인드. 그러면 심리적, 의식적 현상도 마음. 심지어 인식의 어떤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하는 것도 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게 물건이긴 하지만 물건이라고 말했을 때는 방촌이라고 이런 대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사방 한치대는 조그마한 그 왼쪽, 주로 왼쪽. 특이하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심장이 발달 기전의 어떤 그런 장. 대체로 왼쪽 가슴 속에서 이렇게 피를 품어주는, 그래서 생명 현상을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그 방촌에 있는, 그러니까 방촌에 감추어진, 방촌에 들어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마음의 대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거는 마음, 해부학적으로 마음,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이 심이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할 때는 심리, 의식, 뭐 사색, 정신, 막 이런 것까지 다 심에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심은 일단 물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칭을 하고, 경은 그 마음이 갖는 마음이 어떤 작용 방식에서 또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사태로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 과하사호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심과하물 이 경과하사호에서 하가 의문 부사죠. 어떤 의문 형용사. 하여튼 의문사에 의문문을 만들어준 역할을 하니까 호라고 하는 의문 어기사가 붙어가지고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봉집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읽고 있는데, 고봉집을 왜 읽느냐, 왜 대하게 됐느냐, 여러 맥락, 사람마다 수강하시는 수강생들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고 뭐 일부는 뭐 공통도 비슷하게 하겠지만, 읽을 때 이제 나는 그냥 고봉 선생이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그냥 궁금해서 읽는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한문을 해독하는 걸 조금이라도 좀 이제 좀 접해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이 허락된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담겨 있는 철학적 의미나 문학적인 향치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 문장을 일단 접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한문에 어떤 익숙하지 않건, 익숙한 사람은 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이걸 일단 염두에 두시죠. 내용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내용을 몰라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할 때 이 문장을 어떤 방식으로 한문은 구성되어 있구나, 요게 주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어디에 쓰고, 또는 주어를 생략은 많이 하지만 뭐 외연적으로 나타나기도 안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의문문인지 아닌지를 표시해주는 지표 같은 거, 의문 부호가 없기 때문에, 문장 부호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문장 부호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대사구나, 요거는 뭐 의문문이고, 요거는 느낌표구나,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문은 그런 게 일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자유롭게 좀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대하면 이게 의문문이구나 하는 지표를 먼저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기서도 제일 먼저 일단 우리 포착하게 되는 거는 말리을 이하고, 또 어기사를 호지요. 그래서 이가 나왔으니까 문장은 병렬되어 있다는, 그걸 우리 포착할 수 있고, 그다음 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문문이구나 하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뭐 글자만 자전이나 이런 것만 찾아도 대입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하사호 그랬더니 심야자 주어신야 명어 물야 온위성이 발위정야. 자, 여기까지 일단 문장이 한 단락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야자는 마음이란 것은에서 우리가 요것도 뭐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걸 명제를, 어떤 개념을 정의를 내릴 때,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 S는 P이다 이런 방식으로 보통 이제
그다음에 S는 P. 이게 논리적으로, 논리학에서 뭐는 뭐이다 이렇게 말할 때 S는 subject, P는 predicate. 그러니까 predicate. 아무튼 그래 가지고 뭐는 뭐이다. 이게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인간이 S고 생각하는 동물이다가 이제 그 P에 해당하면서 이게 정의를 내린 방식이거든요. 물론 여기 또 최근류, 종차 더하기 최근류라는 논리적 명제 구성하는 방식이 있긴 하죠. 그건 생략하고 일단 S이면 P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성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한문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몇 가지, 아무튼 간에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두 개 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기도 보면 심야자 그랬고, 또는 야를 생략하기도 해요. 봅시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그 언어 유희, 그 한문의 매력 중에 하나가 또 언어 유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재밌게 만들 수 있는데, 특히 이 동음 이의어 같은 거 이게 되게 엄청 발달했어요. 예를 들어 학 학 학은 학자는 학은 각야, 이렇게 여기 보면 물론 이거는 이제 학과 각은 다르긴 하지만 동우는 같죠. 각 이름 우는 같죠. 이럴 경우에 학이 갖는 의문과 각이 갖는 의문이 의문학적으로도 통하지만 의미상으로도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를 하건 각야 하건 락야 하건 뭐냐 막 이렇게 나가죠. 그때 보면 대부분 라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을 잘해요. 박지원 그래도 그런 글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거 참 재밌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서도 심야자라고 했을 때와 심자라고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S는 P, S는 P, S는 뭐는 뭐이다. 그러면 심야자라고 해도 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다음에 또 좀 더 약간 이제 변형된 방법은 U라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U는 뭐는 이렇게 A는 U, B 이렇게 하면 A는 B와 같다. 그래서 같은 건 아니지만 똑같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 유사한. 그래서 근데 요 두 개는 심야라고 했을 때 야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차이는, 야가 들어가면 조금 더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딱 이거라고 단정은 못하고 이제 자기 어떤 유보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죠. 근데 심자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객관적인 설명이에요. 여기서도 심야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보통 심자라고 번역할 때하고 심야자라고 번역할 때 약간 뉘앙스의 차이를 두고 번역을 하지요. 그러니까 자라고 썼을 때는 훨씬 더 강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약간 더 단정적이고 선언적인 느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이제 농사 공동체, 농촌 공동체 문화가 일반적인 시기에 이제 대규모 노동력이 같이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모내기 하거나 또 추수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품앗이로 해가지고 두려해가지고 그럴 때 농기라는 걸 내걸 때 농기에 쓰여 있는 문구가 농자 천하지 대본야 이렇게 보통 쓰죠. 야는 빼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일대 농자 천하지 대본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선언적인 느낌이 들어요.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 근데 농야자 천하지 대본 이래 버리면 약간 맥이 빠져요. 뉘앙스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도 심야자 이렇게 말한 거는 기대승이 심을 이렇게 말해야만 자기 논지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전의 경전적 증거를 댈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싶기 때문에 심야자 이렇게 했죠. 주어 신야 명어 무랴. 이것도 몸의 주인이 되고
사물에 명령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용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자동이냐 타동이냐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구별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주어진 그런 몸의 주인이 된다 또는 몸을 주재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능동적인 의미가 요소가 강한데, 명어물야 이것도 사물에 명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명령을 한다라는 능동적 의미가 되죠. 몸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그러니까 요 어라고 하는 게 한문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전치사 같은 것인데, 이 어의 기능이 이 동사와 명사와 동사 또는 아니 동사와 목적어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전치사, 말하자면 전치사가 영어에서 말하는 전치사도 명사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명사의 의미를 동사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한문의 어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어는 타동이냐 수동이냐 능동이냐 자동이냐 자동능동 아무튼 유래냐 귀속이냐 이런 걸 일일이 따질 수가 없어요. 영어에서 예를 들어 영어에는 from과 to가 명확하게 구별되지만 또 보다 보다 이런 것도 명확하게 사용하는 그 이제 의미가 아니 조사가 전치사 다르지만 한문에는 이 어가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합시다. 그래서 몸의 주제가 되고 근데 만약에 몸을 주제하고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제하다라는 동사와 몸이라고 하는 명사 사이를 어가 연결해주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주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 문장을 만들어버리면 그냥 몸을 주제한다라고 그냥 동사구가 돼버리죠. 근데 여기서는 전치사를 넣어가 전치사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명어물야에서 사물에 명령을 한다. 사물을 명한다. 사물에 명한다. 근데 여기서는 동사와 그 명사 사이를 어라는 걸 매개시켜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온위성이 발휘정야 이렇게 했죠. 요거는 보면 말이을 이를 연결해 가지고 이 온위성 발위정 요 그 두 항목을 병렬 접속시키면서 이 심을 정의 내리는 그 심에 대한 분석의 논조가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위라는 그 이제 어휘를 써가지고 온해서는 성이고 발해서는 정이다. 물론 이거를 더 강력하게 되다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 위가 뭐 타동사로 쓸 때 만들다라는 뜻도 되고 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자동사로 쓰면 되다, 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become처럼 써도 된다.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온위성 이 발위정야 이렇게 그려놨죠. 그러니까 심야자 주어식냐 명어물야 요거는 그냥 그 피정의 아니 정의항을 심어물야, 주어식냐, 명어물야 이렇게 해가지고 두 정의항을 나란히 그냥 배열했어요. 근데 온위성이 발휘정야에는 수사적으로 다른 수사학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대한 설명이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을 줘야만 문장이 단조롭지 않고 또 문장의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논조나 효과가 있죠. 그리고 온해서는 성이고 발해서는 정이다. 요거는 마음이 갖는 양상 또는 마음을 우리가 분석할 때의 양상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위라는 걸 쓸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요 논리도 주자학적 명제를 반복한 것인데, 원래 장횡거의 그 명제를 주자가 발전시켜 가지고 심통성정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해부학적으로도 마음이고 또는 기능적이거나 심리적으로도 그것을 안고 있는 그 존재론적인 뭔가로 심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심이 담고 있는 실제 본질, 이게 성이고 이 본질이 외적으로 나타났을 때 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성발위 정, 요 명제가 주자하게 중요한 명제예요. 성이 발해서 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럼 심이 온에서는 성이고 발에서는 정이다. 요건 한 단계 더 건넜죠. 기대성의 논리. 성발이 정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요 말은 뭐냐? 온이라고 하는 거는 속으로 이렇게 꽉 차서 쌓여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 온축하다 이 온자 쓰고 온축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으로 꾹꾹 눌렀어. 그, 좀, 몽골에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살코기만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저온 건조한 동굴에 오래 둬가지고 습기를 싹 뺀 다음에 요 고기에 섬유질만 남은 걸 타져가지고 소 오줌포 하나에 다 넣는다. 이런 걸 말하자면 온한 거예요. 온. 완전히 다져가지고 안에 깊이 쌓아놓는 거. 온이라고 하죠. 그럼 온한 것이 성이다.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되어 있는 것, 요 측면이 성이고, 그게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 마음의 어떤 기능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 그걸 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심 속에 성정을 안고 있는 것. 이 주자학적 명제로는 심이 성정을 안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심의 본질적 요소를 성, 그 다음에 외연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걸 정, 이렇게 표현하긴 해요. 자, 그다음에 원외교중자 심지체야 신명불측자 심지용야 이렇게 해서 또 논조를 바꾸죠. 수사적 장치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이게 좋은 글이 된다고 봐도 옛날에는. 그래서 설과 같은 이런 글을 쓰건 논과 같은 글을 쓰건 어떤 글을 쓰더라도 한 일관된 논조를 계속 써버리면 단조롭고 별로 이렇게 문장 구사 능력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조를 자꾸 바꿔가면서 변주를 잘해야 이게 문장이 어떤 일름맞던하고 멋있고 이런 문 형체가 하나의 어떤 제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문인들이 이걸 답습하지요. 또 그러다가 너무 또 단조로워지면 또 다른 방식의 문장 구성 방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아무튼 원외 교중 그러면 바깥은 둥글고 속은 비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만약에 밖은 둥글고 안은 비어있다 이렇게 말하면 외원 중교해야 되죠. 그죠? 만약 우리 주어 수어 개념으로 본다면. 근데 원외 교중 이렇게 약간 도치되듯이 썼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동사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원외 교중 이렇게 아마 이렇게 수사적으로 도치를 시켜가지고 문장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어학적으로는 좀 더 한어 언어학적으로는 규명할 만한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심의 체이다, 마음의 체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그 주자학적, 성리학적 중요한 명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개념의 쌍 중에 하나가 채용입니다. 이 채용의 문제가 존재론에서 이제 그 동양학적 존재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래 이게 불교에서 불교 어떤 그런 논리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유학에서 이제 이것을 차용해 가지고 결국 존재론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채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실체와 작용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 갖는 어떤 그 모양, substance가 있고 그 substance가 실제로 역할을 하는 거 또는 구현되는 거 또는 작용하는 거 이걸 용. 그래서 모든 것들은 체와 용이 있는 것이죠. 모든 건 체와 용으로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체 없는 용도 없고 용 없는 체도 없고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요 논리가 체용 이론 현미무관 요 논리를 요게 이제 그 존재와 아니 이념과 현상 사이 이름은 이명제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상식적인 존재론 설명이 아주 상식적인
개념상 말하자면 명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기, 또 존재와 현상, 뭐 본질과 현실, 뭐 이런 것들의 관계가 다 체형 이론 현미문간의 관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또는 존재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항상 체가 뭐가 체고 뭐가 용이다. 체는 어떻고 용은 어떻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음의 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실체, 형상, 형태, 요걸 이제 설명한 거고 신명불측한 것이 힘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 원외 교중한 형태를 가지고서 신명불측한 작용을 하는 게 이게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신명불측도 굉장히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개념인데 명제인데 신명하고 신한 거는 신령하다. 명은 어떤 그 기능이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명료하고 명철하고 또 분명하다. 뭐 이런 의미로 신명이란 말을 참 같이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뜻에서 불칙이란 말입니다. 헤아릴 수 없다. 그 신명한 작용을, 신명스러움을 신령하고 명료한, 명철한 하여서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한 작용. 그것이 마음이 갖는 용이다. 마음의 용이다. 이렇게 지금 힘을 계속 정의 내리고 있죠.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출입야의 승기기이동. 기출입야의 승기기이동. 혹천이비 혹연이균 초어화이 하너빙 기변유불이란.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더 띄어서 계속 설명. 기출입야, 그럼 마음이 나가고 들어감. 요 말은 그 맹자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은 드나드는 때와 장소가 없고, 그 곁들여 있는 장소가 없고. 그 문장을 갑자기 까먹어버리네요. 출입무시예요. 그러니까 드나드는 때가 없어요. 그 마음은 그러니까 언제 마음이 의식 현상이 생겨나고 언제 의식 현상이 끝나고 이게 우리가 딱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가고 있고 의식 현상이 계속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입할 때 이게 의식작용이 일어나거나 또는 의식작용이 끝날 때 어떻게 하냐. 승기기이동. 기와 기를 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기. 승기기지요. 승이라는 게 동사고, 기기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기는 기와 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라고 하는 거는 이 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외에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감각하거나 운동하거나 작용하는 모든 게 다 기예요. 그리고 요 기는 기틀 같은 것인데 어떤 변화의 포인트라든가 어떤 동적인 측면을 이끌어내는 어떤 기미, 빌미 이런 걸 기틀 기자죠. 요게 설치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요게 설치되어 있고 요거는 기는 말하자면 열어가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일으키는 작용이고 그 다음에 관은 그걸 닫아버린 작용. 그리고 우리가 열고 닫고를 아주 긴밀하게 해가지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 설치한 걸 기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기관을 설치한 총을 기관총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기기니까 기와 기를 타고서 이렇게 된 것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작용하는 방식이 이를 담고 있긴 한데 성은 이니까 이를 마음은 담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 마음이 이를 표현해 나가는 방식, 표출해 나갈 때는 기와 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가슴이 벌떡벌떡 뛰잖아요. 이게 기기의 작용이다.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은 확인이 되고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야라는 거는 마음이 작용을 하는 양상을 출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걸 이제 한문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승기기 이동. 그래서 승해서 동하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이라고 하는 병렬 접속사를 통해서 승동 이렇게 이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병렬 접속사가 지배하는 게. 혹천이비에서 혹천이비 여기에 잘 보면 이 말이을 이 병렬 접속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날다라고 하는 용언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혹은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유보적이거나 뭐 이렇게 유추하거나 뭐 이렇게 쓰이는 이제 부사어라고 치고 그러면 천이비라고 하는 요것을 이라고 하는 병렬 접속사를 통해 뒤에 것은 우리가 달리 번역할 도리가 없죠. 날다라는. 그러면 요 천도 명사적으로 하늘이라고 딱 개념화하기보다도 하늘로 날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약간의 영혼의 측면을 감안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날고 라든지 하늘을 향해 날고 하든지 아무튼 간에 하늘이 명사적이라기보다도 약간 그렇게 보는 게 좀 뭐랄까 정돈된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 물론 뭐 제가 아직 언어학적인 한문 언어학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아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연구를 더 해가지고 아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저는 굉장히 고맙죠. 혹, 연이, 륜 마찬가지예요. 문장 구조는 똑같죠. 연은 못 연자지요. 그 다음에 륜은 이 발음이 륜이고 물수가 붙어가지고는 빠지다, 침륜했다, 뭐 윤몰했다, 침륜이라는 수를 쓰기도 하고 윤몰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그래서 율락 또 이거 쓰던가. 그래서 하여튼 그럴 거예요. 네. 자, 하여튼 연으로 해서는 빠진다, 빠져 들어간다. 이 말은 그 공간적 제약을 안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하늘로도 날 수 있고 못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의식에 미치는 영역, 의식에 미치는 영역은 공간적 한계가 없다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긴 한데 좀 옛날에 한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 천년 이거는 참 그 주자에 이게 원래 시경에 나온 연비여천 어약우연에서 나온 말. 연비 여천 어약우연. 이게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요 일자가 이를지로 번역을 해요. 그 시경에서. 그 다음에 어약우연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 요게 그 만물이 진상 그대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여라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 그게 인위적인 거나 뭔가 의식적 개입이 전혀 안 돼 있고 있는 그대로. 그 세계를 묘사하는 상투적 표현이 연비, 여천, 의학, 우연인데 그야말로 자연의 대조화를 직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데 여기서 천과 연이 나와가지고 이 우리 유학자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어떤 정신적 이상의 경지, 그걸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대유법으로 천년했어요. 요거를 그 주자의 그 관서유감이라는 그 글을 보고서 문득 느낌 뭐 이래가지고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그 무의정사 자병 중에 들어있는 시에 반무방당 일감계 뭐 천광운영공배회 그 천광운영공배회 공 회가 이렇게 쓰던가 아무튼 배회한다 이, 예,
천광 운영 공배회. 하늘의 빛과 구름의 그림자가 함께 그 여기 연못에 비친다. 그래서 이건 마음의 본연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로 본 거예요. 요 방당시가 조선시대 유학자들 아주 애송하면서 그래서 그 도산서원에 가도 앞에 이제 강을 보면서 퇴계 선생이 마음의 어떤 우주의 본질에 대한 그 사색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강가에 나와가지고 강둑에서 이렇게 본 위치에 천광 운영대라고 있죠. 이거 줄여가지고 천연대라고. 아마 저 도산서원 천연대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천연대에 천광 운영 공백. 아닌가? 연비여천의학위원회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연비여천의학위원회에서 나오면 아니면 이거 좀 다른 거네요. 그래서 혹연이륜, 그 다음에 초어화이 한어빙. 여기서 어는 비교격으로 쓰였죠. 전치사가. 비교한 전치사. 그러니까 여기에 왜 문집에는 집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그 위에 그 난외주, 위에 주에 보면 초로 글자를 바로 교정해 놨죠. 위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타다, 이런 타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불보다 더 뜨겁다. 그 다음에 한어빙, 얼음보다 더 차갑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각적 기능도 초월해 있다.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감각적 제한도 넘어가 있다. 그래서 기변 유불일언. 기변의 그 변화에 유불일언. 유가 있다라는 수로 같은 역할을 하죠. 불일, 한결같지 않음이 거기에는 한결같지 않음이 있다. 그 변화에는 한결같지 않음이 있다는데, 그 변화가 지시한 게 마음이니까 마음의 변화에는 한결같지 않음이 있다. 그래서 언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공간 어떤 소재 이런 것들을 한정해주는 의미를 내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이라는 어기사가 주로 그렇게 쓰인다는 거, 공간적인 맥락 속에서. 자,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꾸 너무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야자는 주호일야이라.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주로 하는 것이다. 일자는 그럼 하나란 뭐냐? 하나인 것은 무엇이냐? 무적야, 가는 것이 없는 것, 다른 데 가지 않는 것. 그래서 경에 대한 가장 표준적 그 정의가 주일무적이라고 했어요. 주일무적. 이게 주자학의 그 조선시대 학자들의 경에 대한 명제 정의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주일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경야자는 주호 일야, 일자는 하, 무적야, 이렇게 한 거는 주일무적을 분해해 가지고 설명해 준 것이죠. 수사학적으로. 사실상 같은 의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적즉 정하고, 정즉 정하고, 정즉 안 하고, 안즉 리하고, 려즉 심지동야, 분류어물이, 순호성야. 자, 이렇게. 무적, 가는 것이 없으면, 다른데 흔들리지, 옮기다, 이런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적, 어느 것은 마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안정이 된 것이다. 안정이 되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사례가 생기고, 사례가 생기면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작용 과정을 지금 설명했는데, 그 논리의 전개는 대학에 나오는 대학 경일장, 전일장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 예학 대기 일장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반복한 거예요. 거기 보면 경물치지,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역으로 설명하고 나서
지지 이후에 유정이니 정 이후에 능정하며 정 이후에 능안하며 안 이후에 능려하며 려 이후에 능득이니 물류 번말하고 사유종시라 지소 선우면 즉 근도일이라. 요 대학 구절을 반복해 준 거예요. 거기서 보면 안정되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사례가 생기고 사례가 생기면 터득하게 된다, 뭐 알게 된다, 뭐 획득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고봉이 반복한 것이죠. 이것에서 마음의 작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마음이 작동하게 되면 불유어물, 순호성야, 사물에 유하지 않고 성을 따르게 된다는데요. 유는 원래 이 유는 동산 유자였어요. 맹자의 용례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이는 글자인데 동산 유자인데 여기서는 국한되다, 구애되다 그런 의미. 왜냐하면 어쨌든 요 이미지상 테두리를 이렇게 리미티드, 디파인 된 그런 의미가 되죠. 한계 지어진 그런 의미가 있죠. 모양이죠, 이미지. 그래서 이거는 국한되다, 구애되다 이렇게 봐가지고 마음의 작용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국한되지 않고 순호성의 순은 따르다라는 의미를 썼어요. 그래서 본성을 따르게 된다. 그 성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순성이 동즉 유의제호변, 유의제호변 즉 기불일자 자는 이런 여기까지. 그럼 이것도 계속 이제 연쇄적으로 논리를 전개 나가고 있는 방식인데 계속 동어 반복해 가면서 의미를 좀 더 심화해 나가는 방식을 쓰죠. 논리적 구성 방식에서 이런 동어 반복이 서양의 논리학에서는 별로 안 좋게 된 거예요. 도톨로지라고 동어 반복 형식으로. 부연 설명할 때도 동어 반복 설명이 별로 서양에서는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을 참 잘 써요. 반복했으면서 의미를 점점 더 심화해 나가고 약간씩 변주를 줘가지고 이제 설득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순성이동,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유의제호변 있다. 뭐가 변화에 주재하는 바가, 변화에 주재하는 수단, 변화에 주재하는 것, 뭐 이런 의미죠. 유의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변화를 주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마음이 본성을 따라 작용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다양성 속에서 주제를 잡고 그 변화하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 제라고 하는 컨트롤하다 그런 의미가 돼요. 유의제호변 즉 그 변화에 대해서 주재할 수 있는 바가 있으면 근거가 있게 되면 불일자가 한결같지 않던 것 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무적한다고 그랬는데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저절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저절로 하나로 삼을 수가 있다. 하나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의 안정, 마음의 어떤 뭐랄까 확고부동한 그 마음의 본연의 상태로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비유적 방식. 아까 그 심야자라고 했을 때는 뭐는 뭐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정의를 내렸다면 이 경우에는 유라고 하는 심유주 이렇게 해서 A, U, B 요 방식을 썼죠. 이럴 때는 직유법적인 표현으로 뭐는 뭐와 같다. 그러니까 직유법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유사 사물을 이끌어와 가지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금 비유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지요. 그러면 심유주야 경유타야 이렇게 심과 경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직유법으로 비유했는데 마음은 배와 같고 경은 키와 같다. 이 키, 키. 이게 타라는 발음을 이끌어오고 여기 나무 목을 해가지고 형성자로 처리가 됐는데 예를 들어 뭐 타, 사, 뭐 이런 글자에 또 발음이 되는 글자인데 이 키는 배를 젓는 그 배 방향을 잡는 키 있죠. 그걸 우리가 그래서 키라는 한자로 쓸 때는 방향타 뭐의 방향을 조절하는 그 핸들을 방향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 탄자를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배와 같고 이 경은 키와 같다.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주지 제 파도의 타의 운지요. 심지 제 물력의 경이 이지야.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죠. 배가 파도에 있으면 키로서 그것을 움직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무력에 있으면 경으로서 그것을 옮긴다. 마음이 무력에 영향을 받을 때, 흔들릴 때 경을 가지고서 마음을 바로 옮겨간다. 바로 원래의 마음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변형을 줘가면서 한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상대방이 말한 거죠. 시운 아심비석 불가저냐 아심비석 불가권냐. 시는 운문체니까 버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심비석 또 아심비석 둘 다 발음은 석인데 앞에 석은 돌 석자고 뒤에 석은 자리 석자죠. 그 다음에 불가전냐 불가권냐 역시 라임이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라임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굴을 전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돌이 아니니까 바위가 아니니까 굴릴 수 없다. 여기서 저는 굴린다, 돌린다, 뭐 이런 의미 굴린다, 굴려간다, 돌을 굴릴 수 없다. 또 내 마음은 자리가 아니니까 말 수 없다. 둘둘 말다. 둘둘 말 수 없다. 근데 요거는 시경 태풍백조라고 하는 편에 나오는 백조. 백조라고 하는 편에 나오는 시인데 시의 그 구절인데 태풍은 국풍 가운데 이제 여러 국의 풍인데 그 중에 폐라고 하는 그 나라의 유행가다, 민요다. 그래서 폐풍이라고 하는데 폐라고 하는 이 폐하고 용하고 그 다음에 위하고 나란히 배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폐나 용이나 이 나라들이 나중에 위나라로 흡수돼 가지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좀 약간 그래도 강대했던 공자가 여기 많이 위령공하고 위령공의 그 후궁이 부처였던 남자하고 스캔들도 막 일어나고 그럴 때고 그리고 위나라에 가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거쳐하고 가장 아마 공자가 그래도 자기 어떤 정치적 포부를 펼볼 수 있는 이 정치적 환경이 여지가 제일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나라는 시대 상황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나라의 위는 그리고 이 위는 또 강숙이라고 하는 주공의 동생인 강숙에게 봉해졌던 나라. 위강숙 세가라고 해가지고 사기에는 이제 위나라의 어떤 역사의 기록을 위강숙 세가의 이제 편이 세가라고 하는 거는 세습된 가문, 뭐 대대로 어떤 가를 소유한 뭐 그런 뜻으로 제후국의 어떤 역사를 세가에 이제 집어넣고 있죠. 자, 이런 그 폐풍은 바로 나중에 위로 흡수되는 그 황하강 유역의 한 지류의 그때 기수였던 거예요. 천피기욱한 한데 녹죽의로다. 이 기수를 사이에 두고서 흩어져 있던 조그만한 지역 단위의 공동체, 그게 아마 폐하고 용하고 비가 다 이 유역에서 성장해가지고 황하로 흘러 들어간 지류인 그것. 근데 거기에 그 기욱시라고 유명한 시가 있어요. 기욱. 이게 물고비 옥자인데 옥으로도 발음되고 오로도 발음되는데 이게 주자가 시를 이제 주석을 달 때 어문학적인 그 때문에 옥으로 읽어가지고 관습적으로 옥 이렇게 읽는데 천피기욱한데 녹죽의로다 유비군자여 여절여차하며 대학에 인용돼가 아주 유명해진 구절이에요. 근데 거기 뭐 더 설명 생략하고 아무튼 여기라고 하는 그
나라, 아니, 그 언저리에 있던 한 나라 중에 하나가 패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패풍이 백주라고 하는 제목을 단 시에 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돌이 아니니까 굴릴 수 없고 내 마음은 자리가 아니니까 말 수 없다라고 시에 인용되어 있다. 그런데 그 말이지 지금 옮길 수 있다고 하니 문의 상우실이 려우사호 해서 요 문장은 조금 길긴 하지만 문형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호뜸봤던 거예요. 요거는 의문 서리법이에요. 너무 뭐뭐 하지 않은가, 뭐뭐 하지 않은가. 근데 이 말은 긍정의 답을 기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긍정적 표출을 서리법으로 부정의 서리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에 뭐뭐호 그러면 뭐뭐 하지 않으냐, 너무 뭐뭐 하지 않으냐, 너무 뭐뭐하다. 이 말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그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말은 상무실, 려우사 이렇게 된 거죠. 상은 원래 우리가 이 상자가 이렇게 해서가지고 상쾌할 상자인데 여기서 이 상쾌할 상자가 한문이 참 이래서 조금 골치 아픈 게 어그러질 상자 이거 이랬어요. 어그러질. 야 이게 좀 우습죠 조금. 어그러질 상으로 봤다는 게. 왜 이렇게 봤는지 난 아마 상이라는 다른 어그러진다는 걸 내용을 담는 상이라는 다른 글자가 원래 다르게 쓰였다가 전용돼 가지고 이 글자로 하나로 쓰였는 흡수된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가 한문에 한자에는 자주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원래 상이라고 하는 다른 뜻을 갖는 글자가 전용돼 가지고 이런 경우죠. 월도 네. 중추라고 쓰고 중천이라고 쓰거든. 음, 뭐, 우리 기플리 이렇게 쓰죠. 헷갈려. 이런 그 수거를 관용적인 수거 구절을 영구를 중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달이 중추에 오면 또는 중천이라고 되는 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오면 분회명은 그 원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분수 그걸 분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넘어선 그래서 아주 그 지나치게 넘게 상황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런 의미로 분회라고 바라던 것 이상 분수에 넘는 뭐 이런 분회명 인봉희사 정신상 사람이 기쁜 일을 만나면 정신이 상쾌해진다. 그럼 이말 참 잘 써요. 예를 들어 중국에 뭐 초대를 받았어. 누구 초대를 받 아주 흥겨운 그런 연회가 됐어. 그러면 한마디 하시지요. 꼭 그러거든 또 술 한잔 부르죠. 그러면 이 말을 탁 하면 뭐 중국을 이말 잘. 그 상은 상쾌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어그러지다 이래가지고 상우실이니까 실에서 어그러지. 실상에서 넘어 실상을 넘어섰다. 그 다음에 려도 원래는 사나울 려라는 뜻으로 쓰인 글자지만 여기서 어그러지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면 역시 상이나 려나 다 의미상 비슷한데 사는 내용일 의미죠. 말의 내용. 말의 내용. 그 말의 내용을 사라고. 이 사는 약간의 그 어휘적 측면. 또 요 사는 그 말이 담고 있는 미닝. 그 의미에 조금 더 뉘앙스적으로 가깝다고. 그 사가 들어가면 약간의 그 내용적 미닝에 가깝고 요 사는 그 미닝을 담고 있는 어휘. 그런 게 구별하긴 하면 물론 같이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섬세하게 구별하자면 그래서 그 사전 이렇게 쓸 때하고 이 사전 이렇게 쓸 때 조금 다르겠어요.
이 사전은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말한 딕셔너리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쓰고, 이 사전 이렇게 하면 약간 뭐라고 할까? 딕셔너리 말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백과사전 같은 거. 그죠? 아무튼 말의 내용을 더 충실하게 설명해 주면 그 사전이 있어요. 여기서는 내용 뭐 이런 묘사 그러면 표현 뭐 이런 걸 사라고 합니다. 그럼 표현이 좀 지나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실과 사, 실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적 측면, 여기서는 실이 내용적 측면이죠. 알맹이. 사는 그것의 표현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표현이 지나치다, 내용이 어그러지고 표현이 지나치다, 너무 심하다. 심기여 일물가이자호, 마음이 어찌, 여는 여기서 수로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뭐와 같다. 마음이 어찌 뭐뭐와 같겠는가. 그러면 일물가이자. 일물가이자 이것도 수사적으로 조금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물 한 물건이다. 가이 옮길 수 있는 이 수식구가 뒤에서 붙어 있죠. 우위 수식어가 있죠. 옮길 수 있는 한 사물 이게 아니에요. 우리말 같으면 가이 일물, 뭐 가이지물 뭐 이렇게 할 텐데 일물 가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위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 네, 핵심이죠. 자를 이제 하위 항목으로 설명해 준 일물 가이. 그래서 한 물건, 옮길 수 있는 한 물건, 이겠는가, 같겠는가. 그때 심고, 비, 지, 일물, 유형자, 사, 불가, 이야. 연, 심시계, 활물, 광명, 통철, 만리, 한비, 전, 이지기, 제아이, 유하, 불가, 서왈, 유성, 망념, 작광, 유광, 극념, 작성, 성광지분, 가이지, 위야. 기, 종, 불가, 이호. 여기 대답이 지금 길지요. 어떻게 이제 옮길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물건과 같겠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심고, 비지, 일물, 유형자. 마음은 본디, 본래, 뭐 진실로 이런 부사어로 보이죠. 그냥 형용사로 쓰이면 견고하다, 단단하다, 굳다 이런 의미지만 부사로 쓰이면 본래, 본디, 뭐 예, 애초에 뭐 이런 뉘앙스를 갖는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비는 아니다, 알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물 유형자로 형체를 가진 한 사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정하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불가이야. 사는 마치 뭐뭐 같다 이런 의미고, 불가이하니까 옮길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힘시계 활물. 자, 여기에 시라고 하는 개사가 원래는 구어체로 쓰이는 건데, 육조 시대에 한어로 된 경전, 불경이 그 당시 육조 시대나 이제 남북조 시대가 되면, 육조가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면 후한 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와 접촉이 일어나면서 남북조 시대가 되면 굉장히 전란이 빈번하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막 조변석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식인들이나 약간 유력한 경제적 유력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저 계층에서는 불교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심취하게 되고 또 불교에 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경전을 이제 번역할 필요가 생기고 또 불교 경전이 사람들한테 읽히게 되면서 부어적 요소가 이제 불교 경전에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송대 들어오면서 백화체 형태로 고백화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록체라고 해요. 어록체. 우리가 말하는 주자 의류 같은 게, 주자 의류나
이정 어류 같은 게 일종의 어록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 제자들이 주자가 강의한 내용을 말하는 내용을 구어체로 말하는 내용을 받아 적어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어록체가 되는데, 요거는 구어체 요소가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문어적 요소. 그래서 우리가 주자 어류와 사서 집주를 언어적으로 대비해 보면 많이 달라요. 문형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그런 대표적으로 이 시라고 하는 글자가 원래 이제 논어나 이런 데 보면 이다, 아니, 옳다, 그러다 이런 의미로 쓰였잖아요. 옳습니다. 근데 백화체, 이제 그 어록체 이런 게 등장하면서는 뭐는 이다에 하는 계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심시기, 이 말 이런 거,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씁니다. 예를 같으면, 옛날 같으면 심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심기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심야 기야 이렇게 쓸 수도 기, 또는 심자기 뭐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이제 어록체가 되고 백화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심시기 이렇게 씁니다. 마음은 기이다 이렇게. 그래 이게 현대 그 중국 백화문에서도 역시 이렇게 이런 구조로서 시가 그 역할을 하죠. 여기서 여기는 보면 뭡니까? 심시계활물에서 개는 또 이 개는 낫 개자인데 이게 나중에 간체자로 간략하게 쓰면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거는 양사로 쓰이는 겁니다. 이 상투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우리 한 개, 두 개 할 때 이게 차요. 나는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뭐 유치한의 그 바위라는 시에도 이렇게 개가 굉장히 우리 일반적으로, 심지어 이 개라고 하는 건 요즘은 나트로 셀 수 없는 그 양사에도 이 개를 쓰죠. 예를 들어 프랑스 철학자가 쓴 천의 고원, 그 천개의 고 천개의 바람, 심지어 바람을 한 개, 두 개 셀 수 없는데 천개의 바람 쓰잖아, 우리말에서. 그 정도로 이게 우리가 한 개, 두 개 할 때 있겠죠. 이 개자가 이렇게 쓰이는 개자인데, 심계활물 이 말은 심시계활물 요거는 심시일계활물의 준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란 하나의, 현대적 우리 표현을 마음이란 하나의 활물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자가 시와 개 사이에 일자가 생략됩니다. 심시 일계 활물, 요게 줄여가지고 시계 활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하나의 활물이다. 한 개, 두 개 될 수 있는. 활물은 여기서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용을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걸 활물이라 그래요. 살아있다, 이렇게 살아있는 물건 이렇게 번역하긴 하지만, 그 살아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동작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 비활성, 불활성 이렇게 우리가 그 화학이나 물리 현상에 했을 때도 어떤 그 산소가 그 어떤 기능을 막 강하게 할 수 있는 활성산소, 또 기체도 불활성 기체,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 활이 그런 맥락. 그러니까 심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심이 굉장히 의식 현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심시계 활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광명통철은 마음이 갖는, 심이 갖는 형태나 작용의 어떤 미날성을 이제 표현해 준 건데, 광명은 밝다, 빛난다, 밝다 이런 뜻인데, 마음이 의식 작용이 이렇게 명료한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통철은 통도 분명하고 뚫고, 통이라는 게 원래 동으로 읽으면 동구박 가슴길 할 때 꽃피는 동네, 이렇게 동자인데, 여기 통으로 읽으면 이게 꿰뚫다, 통하다 그런 의미를 써요. 그럼 철은 맑을 철, 여기서는 꿰뚫을 철죠. 요 상수가 붙으면 맑을 철인데, 요 도인이 붙으면 꿰뚫다, 우리가 철두, 철미, 철저, 이렇게 쓰면 철저. 그래서 통철, 이 공간에 구애를 안 받는다. 어디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리한비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은
마음이 의식작용을 통해서 지각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치를 우리는 파악하는 거, 지각할 수 있는 거, 이 마음이 일으킨다 이렇게 본 거죠. 전이직이 제아이이, 이 말은 이것을 부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옮기게 하는 깃틀은 제아, 나에게 있다. 제아이이 그렇죠. 이게 붙으면 굉장히 강하게 단정하는 뉘앙스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 오로지 나에게 있다. 오로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유하불가 무슨 어떤 불가함이 있냐. 유하불가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 유란 수어가 먼저 나오니까 한문에도 유하불가. 하불가가 있겠나. 어떤 불가함이 있겠는가. 서왈에서는 시운 서왈 이렇게 했는데 시서는 고유명사로 시경 서경을 가리킵니다. 너는 명제에서. 여서는 주서 서 가운데 주때의 그 정치적 기록물인 주서의 다방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다방이라고 하는 편인데 요거는 주공이 그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서 그 종주라고 하는 그 본거지로 돌아와 가지고 여러 제후와 신료들한테 포고하는 내용, 설득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 다방이라고. 그걸 기록해 놓은 문서가. 그러니까 서경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공식 기록 문서의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도큐먼트라고 번역. 기록물들, 기록 보관소 뭐든지 정부 기록물 뭐 이런 의미죠. 그럼 주때의 기록 보관 기록물을 도큐멘트를 주서라고 하는데 이 주서 속에 다방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거기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유성 망념 작광 유광 극념 작성. 이렇게 요 구절이 서예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인이라도 여기서 유는 오직 유자지만 뭐 강하게 오로지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해요. 약간의 발언사적 의미도 좀 있고 성인이라 해도 뭐 이런 정도의 약간 유보적 의미도 있고 망념에서 망은 없을 망자죠. 없을 망에서 부정의 부정어휘가 되고 그러면 염은 생각할 염인데 염은 사보다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사는 우리 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지만 염은 좀 더 의식을 기울인 이제 생각인데 성인이라도 성하더라도 해서 성은 우리가 성은 자꾸 기독교적 또는 종교적 성인 의미하지만 여기에 이때의 그 주서 서경에서 논어나 맹자나 이때의 성인의 의미는 통달한 사리에 아주 남달리 통달한 사람 이걸 성인이에요. 특히 귀가 굉장히 밝아요. 근데 귀가 밝다는 거는 뭐 청력이 좋다 이게 아니고 조금 일부만 들어도 그 말의 의미나 맥락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잘 알아듣는 이런 걸 특히 성인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로 알아듣는 대상이 뭐겠어요? 백성의 그 백성의 말은 권력 앞에서 백성이 하고 싶은 말 다 못하죠.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말하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또 일부만 말하고 돌려서 말하고 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딱 들었을 때 이 맥락을 딱 포착하는 이게 잘 알아듣는 거예요. 성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성인이라도 의념을 하지 않으면 아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광을 짓고 광을 만들고 이제 광인이 되고 이제 광은 미칠 광자인데 여기서는 성격을 제 멋대로 약간 뭐 이런 거 그런 걸 광이 좀 덤비고 막 함부로 나대고 이런 걸 광이 유광 극념 작성 광이라도 광하지만 뭐 광인이라도 극념 작성에서 그거 망은 없을 망자지만 그건 여기서는 능의 의미처럼 쓰여요.
그러면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을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성인이 되냐 광인이 되냐의 차이는 영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영의 여부에. 그래서 성광지분 가이지위야. 이 성과 광의 분 나님을 말한 거는 뭐냐? 바로 옮길 수 있다는 걸 예시로 든 거죠. 그럼 의념을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의념을 잘 발휘하면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발휘 못하면 광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그러면 결국은 성인과 광인이라고 하는 거는 가이의 결과죠. 마음을 이해했을 수.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되기도 하고 광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뭐냐? 마음의 가변성, 옮길 수 있는 것, 물론 마음의 본질을 옮긴다는 건 아니에요. 본질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 그것을, 이제, 그 가능성을 지금 성이라 광이라고 표현해 준 거다. 우리 이 사례를 봐도, 고전의 사례를 봐도, 이런 예는 바로 마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시다. 이렇게 이제 이 기대승이 자기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섞은 말이죠. 기종불가이요. 어찌 끝내 옮길 수 없겠는가. 왈, 연적, 자지언, 장공, 영, 교, 이전지법 하여 왈, 장공소원, 유, 근, 선악처, 이기언, 퇴략, 기리, 유, 미진, 오득이, 신오의, 작, 이신법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삼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종불가 이호, 끝내 옮길 수 없는 것이겠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다면, 연즉, 요 말은 그렇다면 하고, 그 앞에 사람의 논지에 부가해가지고, 이제 역으로 물을 때 연즉,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그런즉, 그렇다면, 약간 이제 가언적인, 가설적인. 자지언, 그대의 말은, 장공영교 이전지법 하여. 그래서 요거는 어가 지배하는 것이, 어라는 전치사가 지배하는 것이 하여 앞에까지 다 걸려요. 뭐뭐 하는 법까지. 하여가 어떠하냐, 하여, 이 어가 여기, 하여까지, 하여, 이렇게 구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장공영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름이 장공영이 아니고, 이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여러 그 상투적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개를 약간 높은 신분의 사람 또는 존중해서 표현할 때는 장공영 이렇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장영공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대성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기대성공 이렇게 안 쓰고 기공대성 이렇게 기공대성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그 관용적 그 지칭 호칭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흥미있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호라든가 자 같은 게 나오면 성과 이름 사이에 집어넣고 이런 게 참 많아요. 또는 작은 글씨로 뒤에 붙이기도 하고. 자, 여기서 뭐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장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장영이라는 인물은 북송대 학자예요. 북송대 학자, 호가 괴인데 이 사람이 지방관으로 갔을 때 그 지금의 그 사천성 성도라는 청두라는 데 있죠. 청두. 두보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참 좋은 시를 많이 남겨놓은 거인데 그 청두가 성도가 삼국지에서는 촉의 수도 아주 요즘 거기가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아주 특이한 동네예요. 근데 그 사천성 성도 쪽으로 지방관으로 갔을 때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가가지고 학자들이 별로 지식인들이 별로 없었대요. 그랬는데 장영이 가가지고 상당히 그 학문적인 이런 그걸 많이 이렇게 보급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아주 촉망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전이라는 인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그 어디 지사까지 지냈는데, 영주라고 하는, 영주가 어디 이영주라고 하는데, 경상북도 영주라고. 어디죠? 소동파도 이 관련 있는 지역이죠. 예, 예. 그죠. 어디? 예, 영주가 지금 어디쯤 해당하나요? 원성이 잘 모르죠. 아무튼 영주에 지주까지 지냈다고 하니까 이 시골 동네에서 엄청 출세했죠. 근데 그 출세하게 된 그 원천이 바로 그 장영이 가가지고 교화를 잘 펼쳐가지고 그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전이 아주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장영에게서 가르침 받은 내용들을 그 기록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강의한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장괴의 어록집도 이제 편찬하고, 또 도덕경에 대한 주석도 달았어요. 상당히 똑똑했던 학자였던 것 같아요. 아주 1급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에 대해서 장영하고 이전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데, 그 내용이 제가 아직 공부가 미진해 가지고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장괴의 어록집이 있긴 있는데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내용이 이걸 소재로 해서 장영과 이전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법에 대하여 어가, 그러니까 그 장영이 이전을 가르친 논조에 대하여 논조와 비교해서 어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장공소은 유근선학처 이기연태략. 자, 장공이 말한 바는, 여기서 말한 것은 이런 의미죠. 장공이 말한 것은 있다. 뭐가 가까운 것이 뭐와 선학처, 선학에 가까운 곳. 선학은 여기서는 불교죠. 선불교. 선불교의 논리와 근사한 유사한 바가 있고, 그리고 기언태략, 그 말 내용은 너무 소략하다. 태가 이제 클테자지만 이 부사어로 쓰일 때 이미 어록체에서부터 부사어로 쓸 때 지나치기라는 의미로 말이죠. 너무. 그래서 태략은 너무 소략하다. 길이 유미진, 그리고 이치가 미진하다, 다 하지 못했다. 이만 논리적으로 또는 담고 있는 내용이 충분하게 의미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득이 신오의, 나는 득은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여기서는 내 지금 표현을 가지고 내 논지를 가지고 요것만 할 수 있다 하겠다 이 말인데, 신오의 내 뜻을 펼칠 수밖에 없다. 내 뜻을 펼칠 수만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에 대해서 장공의 말을 가지고는 내 논지를 입증하기 어렵고, 나는 내가 터득한 내용만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그래서 작이심법설, 그래서 이 심법에 대한 설을 지어 듣는다. 요거는 나중에 서술한, 자기 최종적으로 기대성 스스로가 서술한 내용. 시간이 얼마 없지만 대사관 사면 한번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사면은 말하자면 사직서예요. 사직서 일종의. 사직서도 참 이렇게 이제 격식을 갖추는데, 정말 이 사직서 대사관 사면에 대한 그 고봉의 어떤 일생의 어떤 행적과 비교해 볼 때 1558년에 이때 고봉의 나이가 33세였대요. 이때 정추만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정지훈이고 추만이라는 호를 갔는데, 이 사람이 천명도라고 하는 설을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이 천명도에 관련된 그 그림을 그리고
천명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인 천명도설이라는 걸 제작해 가지고 유포를 시켜요. 그걸 논지가 일어나요. 요거는 요 무렵에 그 천명도를 그리는 게 상당히 그 학자들 사이에 좀 유행 비슷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서 김인후도 이 천명도 또는 태극도 관련된 이런 도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물론 뭐 조선시대 권근 입학 도서부터 나오지만 그 태계도 그래서 성학 10도라는 걸 제작하죠. 그러니까 이 성학 10도의 어쨌든 성리학의 핵심적 세계관, 존재론의 그림이 천명도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추만이 천명도를 그리고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막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자들 사이에 막 그걸 가지고 논란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요 해에 희대승이 대과에 을과에 급제를 해요. 그러니까 을과에 아마 실제 등서로는 갑과 을과 병과로 나뉘니까 한 2등, 3등 뭐 한데 상당히 이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요. 그 문과에서. 그리고 그 해에 퇴계가 또 퇴계와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추만이 천명도서를 그린 거를 퇴계가 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봉이 좀 이상합니다 하고 그 이제 말하자면 토론을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퇴계가 그래? 그럴 리가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듬해에 1559년에 이 고봉 스스로가 사단칠정설이라는 걸 저서를 해요. 사단칠정설. 오늘 본 이심설처럼 설을. 그러니까 천명도 안에 사단은 이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에서 나온다라는 그 논지를 그려놓고 전개를 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퇴계가 요거는 사단이가 나오는 것이고 칠정기가 나오는 거다라고 고치는 게 좋지 않겠네.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봉이 그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사단 칠정설을 제작하죠. 요 설에서 이제 사단 칠정이 기발 이승이냐 아니면 이발 기수 기발 이승 요 다르냐라는 논쟁이 퇴계와 이제 고봉사에 일어난 사단 칠정 논쟁설인데, 그러고 나서 1560년에 본격적으로 편지로 이제 퇴계와 고봉사에 한 7년, 8년 가량 걸쳐 가지고 사단 칠정 논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되죠. 그리고 1572년 이때가 이제 고봉 나이가 46세인데 이때 대사관에 2월 달에 대사관에 제수되었다가 5월 달에 병으로 사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다시 또 대사관에 제수가 됐는데 이때 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이 글을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오부 태인인가 임실 태인인가 태인 고원절에서 그 엉덩이에 난 둔부에 난 종기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요즘 말하면 고관절에 심각한 손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그 상황의 대사관 사면이 아마 공식적으로 그 고봉이 자기 어떤 정치적 그 의미 표명을 한 정치적 의식을 표명한 중요한 글이고 또 내용도 굉장히 격조 있는 글이에요. 한번 좀 읽는 시간 되는 만큼 읽어볼게요. 고지인주 설간쟁지 관자는 비직위관미 장이광총명 보불체야. 고지인주, 옛날의 인주가 설간쟁지 관자, 간쟁의 관직을 설한 것은, 자, 뭐뭐 하는 자는 뭐뭐 하는 것은, 비직은 비단 이런 의미예요. 직이라고 그 글자가 곧직자인데 그 비와 결합되면 비단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비직 그러면 다만 뭐뭐일 뿐만이 아니다. 74쪽. 네, 74쪽. 미안합니다. 그 다음 구절, 74쪽. 비직, 그 말은 다만 뭐뭐일 뿐만이 아니다. 위는 위하다. 관미는 보기에 좋다. 이런 뜻이에요. 보기 좋아가지고 간쟁의 관직을 설치한 거 아니다.
장차, 이, 광, 총명, 그것을 써서 총명을 넓히고 불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불체라고 하는 것은 옮길체, 변할체, 바뀔체 뭐 이런 뜻이니까, 그렇지 마음의 어떤 말하자면 개심 같은 거, 그런 걸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증을 들어야만 마음의 어떤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것을 심택기인, 필택기인이 수지. 여기서 글자가 목판본이라 가지고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요거는 가릴 택자예요. 필택기인, 반드시 그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제수하다 이런 뜻인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그 사람은 지시사에 그는 적합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관쟁의 관직을 제수하고 그 말이죠. 중길의 이 대지, 그 예를 중시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은 택기인이 수지 중길의 이 대지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필이라는 부사어는. 그러면 택기인, 여기서 그 다음에 중길에 이렇게 이제 구문을 대구로 만들어 놓죠. 그럼 얘를 존중해서, 얘를 아주 융숭하게 예우해서 그 말이죠. 대지 그를 우대한다. 대사가 아니 간쟁의 관직은 그런 관직이라. 그래서 간쟁의 관직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간쟁의 어떤 직책 굉장히 명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우대한다. 수, 혹, 유, 광직, 여기지언, 역, 미상불, 허수지야라. 그래서 비록, 혹, 약간 이제 양보하고 있죠. 유, 광직, 여기지언. 유는 있다 이 말이고, 광직, 여기의 말이. 광직은, 광은 아까도 말했듯이 좀 막 덤비는 뭐랄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광견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썼잖아요. 그 논어에 보면 광과 견을 써가지고, 견은 자기를 지키는 게 아주 고집스러운 거고, 광은 뭔가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지나치게 진취적인 거를 광이라고 했죠. 그리고 광직은 약간 성급하게 고든 거. 그게 너무 단도직입적. 너무, 너무 덤벼서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 성질 급한 사람들 많지요. 할배들, 노인들. 그 다음에 여기는 귀에 거슬리는 말. 이 말 참 중언 여거이 이어행. 그 말이죠. 양약 고구이 이어병. 아주 유명한 양약은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이롭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지언 그러면 바로 귀에 듣기에 거슬리는 말 이 말이죠.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역 미상불 허수지야. 역 또한 이 말이고, 미상불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엮어가지고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수거처럼 쓰면 돼요. 그러면 모두 다 허수했다 이 말이죠. 지는 목적어로서 그것을 이런 뜻이고, 허수는 허수에서 허가 일종의 부사어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겸허하게 비우고 수가 동사로 받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록 지나치게 곱고 또 막 뭐라고 할까 뭐죠? 그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겸허하게 모든 걸 받아들여. 시1호 위신이 그 시직자는 역필류 평소지행 견부어 주 충실지심 능격기군 고로 엄발이 도협 모진이 사종 상하상득 신주 병유 기불미호. 여기까지 쭉 이어서 연결해 봅시다. 시1호 이로써 이 때문에 뭐 이를 써서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러므로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위신이 그 시직자, 신하가 되어서 이 직책에 거하는 자는 역필류 역시 반드시 있다. 평소의 행실로 견부어 주에게 부를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동의 접사예요. 견이. 경동사죠. 그러면 부가 실제 동사고 견은 그 동사를 피동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면 군주에게 믿음을 받다. 군주의 믿음을 받다 이 말이죠. 군주에게서 신뢰를 받다 이런 뜻이죠. 그래 충실지심 그 충실한 마음은 충성스럽고 진실한 마음은 능격기군 능히 그 임금을 바로잡을 수 있다. 여기서 격기군은 그 맹자에 나온 말을 생략한 건데 격기군심지비 이 말 격기군심지 임금의 마음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 격권, 격기군, 임금을 바로잡는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음발이 도협 말이 발현되면 도가 화합한다. 협은 뭐 협동한다, 화합한다 이런 뜻이고. 모진이 사종 꾀를 진술하면 일이 조차 따라 나온다. 그래서 상하상득 신주병효 이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마음을 터득하고 마음을 얻고 또 신하와 군주가 병은 아울러 함께 그래 휴는 아름다울 밑자에 아름다운 휴 아름답게 된다. 기불미요 그리는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시간이 지나요. 아이고 짧은 이렇게 길지 않은데 너무 좀 잡소리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나머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부분은 그 고전 번역원에서 번역문을 서비스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한번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본인이 번역해가지고 대조해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공부가 됩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맹자의 좀 잡소리가 길어졌지만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인이불발. 네, 인이불발입니다. 공부의 학문의 격은 아주 금원이죠. 네,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나침판에는 지도처럼 약간의 안내만 해드릴 뿐입니다.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하십시오. 에밀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사의 직분, 훌륭한 교사의 직분은 스스로 배움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이게 스승의 진정한 역할. 그래 막 씹어가지고 낱낱이 씹어가지고 막 완전히 이겨가지고 이제 그 새처럼 떠먹여주는 그게 좋은 스승이 아니에요. 제자가 스스로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하게끔 그걸 성취 동기를 부여해 주는 이게 진정한 스승이라고. 나머지 부분 못한 부분 욕심내 가지고 다른 건 욕심내면 안 좋지만 공부에는 욕심내면 좋아요. 감사합니다.